명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문장 구조를 보통의 경우로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때 앞쪽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쪽에 있는 조건을 결론 이렇게 불렀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쪽에 있는 조건을 예를 든 거야. 이거는 문자는 진짜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편안하고 문자를 쓰는 거지. 문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가정이 뭐죠? 앞쪽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결론은? 그렇죠.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제는 P에서 Q로 명제죠. 앞에 있는 게 P고 뒤에 있는 게 Q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P에서 Q로의 명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제가 어떻게 되면 참이 되지? 라고 물어보면 가정의 진리집합 P가 결론의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일 때 참이 되잖아요. 이해돼요? 자, 이게 되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게 부분집합이 안 되면 거짓이라고 말하겠지. 그거를 일단 알고 있으면 이 P에서 Q로의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이거를 지금 조건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때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느냐? P가 Q의 부분집합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장난이긴 한데 참이 되기 위한이지. 참이 되기 위해서 이 조건만으로, 지금 이렇게 주어진 조건만으로 충분히 참이 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이 자체로 충분히 참이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더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충분히 참이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억지를 부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지? 그러면 필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참이 아니란 얘기죠. 참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 부분집합이 되는 건데, 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래 버리는 거잖아. 참이 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런 조건은 어떤 관계냐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있는 조건이 가정에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부분집합이 돼요. 결론에 있는 조건이 가정에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부분집합의 원소가 결론의 원소에 다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론에 있는 원소가 가정에 있는 원소 중에 없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없으니까 네가 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필요 조건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이게 필요한 거지? 라고 물어보면 가정에 있는 조건이 결론에 있는 조건에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결론에 반대로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돼버리면 그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무슨 말인지 나중에 기억이 혼란이 돼.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이렇게 혼란을 느끼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혼란을 느낄까봐 그냥 말을 설명해 준 거야. 잊어버리지 말라고. 쟤는 충분하다. 이게 된다는 얘기네?
이 조건만으로 참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부분집합이 돼야지. 너 필요 조건이야? 그럼 왜 필요하다고 그랬지? 가정이 결론에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결론이 가정에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풀네임을 하자. P에서 Q의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무슨 말이라고? 가정이 결론에 부분집합 관계에 있었다. 이 조건만으로 충분히 참이 돼 라는 뜻이니까 가정이 결론에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고, P에서 Q의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뭔가 필요로 했다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론에 있는 집합이 가정에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한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부분집합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지. 그러면 좀 이제 덜 혼동 느낄 거 아니야. 물론 집중해서 들으면 어렵지는 않아. 어려운 표현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면 나중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혼란을 느끼게 되고, 혼란을 느끼는 순간 문제에서 틀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필요 충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죠? 둘 다 된다는 얘기잖아.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야. 그러면 필요 충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필요 충분이 된다는 거는 반대로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P가 Q의 부분집합도 되고, 반대로 Q가 P에도 부분집합이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죠. P와 Q가 같은 집합일 때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같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쌤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x가 1이면 x세제곱은 1이다. 여기서 실수 x에 대하여요. 실수 x에 대하여 x가 1이면 x세제곱이 1이다.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정이 x는 1이라는 원소잖아. 실수 x니까 x가 1일 때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1인 거예요. 그러면 x세제곱이 1이 되기 위한 결론의 집합, 진리집합 Q의 원소는 뭐죠? 실수 중에서 얘기하려면 걔도 1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x제곱이 1이면 x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 그럼 이거 무슨 조건이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x제곱이 1이 되기 위한 실수는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 있죠? 얘는 1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결론을 포함되는 게 아니라 결론의 조건이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포함되고 있죠?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 말해? 그래,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야. P에서 Q의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부분집합이 되는지 설명한 거죠. 그걸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요. 쌤 설명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근데 이게 교재는 잘 봐봐. 교재는 대답. 75페이지에 있는 교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간에 말 생략도 있잖아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말했지. 지금 중간에 어떤 문장이 생각되어 있죠?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필기해야지. 그치? 그렇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76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와 77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그 다음 78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78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4번을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이걸 추가로 설명을 하느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지금 다 이제 문장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단 논법이야. 그러니까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리죠. 3단 논법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왜 자꾸 국어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3단 논법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쫄았죠. 이건 내가 들을 이론이 아니야 이렇게 쫄고 있잖아, 그지? 별거 아니야. 선생님이 3단 논법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간단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선생님, 그러니까 물론 가짜 친구고 진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짜 친구일 수도 있어. 이 선생님 친구 중에 이거는 이제 안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성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 성률이가 있어요. 성률이 누군지 모르죠? 그럼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중에 이효리가 있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 이래가 누군지 모르죠? 모른다고 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 안 모르면 안 돼. 알겠지? 친구 이름이니까 내 맘이잖아, 그지? 그리고 또 선생님 친구 중에 이은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죠? 다 몰라요. 근데 이 세 명이, 친구 세 명이 다 이뻐. 엄청나게 미인이에요. 선생님이 성률이하고 이효리하고 같이 만났을 때, 이효리가 조금 더 선생님 눈에는 이뻐 보였어. 그리고 이효리하고 이은주하고 같이 있을 때, 선생님이 둘을 함께 만났을 때 선생님 눈에는 이은주가 좀 더 이뻐 보이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셋이 같이 있지 않는 이상 성률이가 이뻐요, 이은주가 이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이쁘다고 그래야 돼? 그렇지. 왜 그런 거야? 이효리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잖아. 성률이와 이은주는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효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판단하는 이론이 3단 논법인 거예요. 3단 논법 만들어 보자. 이효리는 성률이보다 이쁘다. 이은주는 이효리보다 이쁘다. 따라서 이은주는 성률이보다 이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3단 논법인 거야. 재밌지? 자, 이러면 이제 안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자로 가겠어요. 알았죠? 대답. 예를 들어서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어요. 될까요? 자, 또 Q라는 집합이 R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비교했을 때 P라는 집합이 R이라는 집합에 어떤 부합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분 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P가 Q의 부분 집합이었고 Q는 R의 부분 집합이었으니까. 이해돼요? P는 R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고 Q라는 집합은 R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다. 따라서 P라는 집합이 R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이렇게 결론 내리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알겠어요? 좋습니다.